사실은 그런 아쉬운 상황을 만든 것이 이만열 선생님 말씀을 이어서 제가 한다면 민주당의 책임도 상당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의 국회의원들께서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대책도 좀 많이 친밀하게 좀 준비를 하시는 결과가 되길 바랍니다. 실무적인 대화로 뭐 여러 가지 이루는 이제 여러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경제적인 얘기를 오늘 주로 다루겠습니다. 경제적인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통계 가지고 뭘 얘기를 하니까 그럴듯하게 좀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대조된 초기에 시기적 조건하고 6번에서는 왜 이렇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렇게 과감하게 시기적인대화로 좀 그런 사람들 적용을 하고 뭔가 이렇게 국제정책을 모색을 하는 걸까? 볼 때 보니까 이 얘기가 사실은 더 중요할 텐데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은 여러 경제적인 얘기입니다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본인 그 자본주의 경제, 시장 경제 이러면은 국가라고 하는 거를 별로 그렇게 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자본주의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기반은 국가입니다. 국가. 그리고 교과서적으로 시장 경제만 얘기를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점이 좀 틀려진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민적인 대화는 뭐 다르게 서술적인 용어로 하면 시예요. 지배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건 대항해시대에 이르러 수백 년간 지속이 된 얘기입니다. 일제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은 뭐 시민사 이런 걸 이제 받아들이는 경우가 이제 최근에 식민지 근대론자들인데 네, 지금이 2023년 10월이니까 해방된 지 지금 80년 차에 들어갑니다. 80년 차에 들어와서 왜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올까? 당연하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평소에 시절에는 그런 얘기 나온 적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한국 경제가 좀 발전하는 대략 그게 1980년대 말입니다. 그때는 경제학자들 중에 일부가 희한한 얘기 하는구나 이런 수준이었는데 이게 87년 경제를 해가지고 그렇게 학계에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마이너리티 이렇게 머물다가 그게 한또 정치적으로 부흥이 된 게 이제 97년에 한국 현대사회에서 처음으로 정권 교체가 됩니다. 87년이라는 게 뭐 굳이 제도적으로 얘기하면 민주화라고 하는 게 제도화됐다 그럴까요? 그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반대하는 좋게 표현하면 대응하는 그룹들이 생겨나면서 그게 뉴라이트가 되고 이제 시민이 등장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의식을 이제 뭐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못 살던 시절에는 안 나왔던 얘기가 왜 갑자기 튀어나와 이 배경이 이제 중요한 거겠죠. 그런 만큼 그만큼 이 논리가 정치적이고 좀 자기적이다. 제가 이제 40페이지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통계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이제 한국 1인당 소득이고 가로로 하는 게 이제 일본의 1인당 소득입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60년대, 70년대, 80년대 소득 수준은 굉장히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근데 높아지더라도 80년대 후반에 이르게 되면 80년대까지는 일본 경제가 최고화음을 이룹니다. 최고화음을 이루는데도 한국 경제, 한국의 소득 격차가 그렇게 안 좁혀져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뭐 자동차도 수출하고 전자산업이 주문자 생산에서 이제 자체 생산을 모색하던 그 시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 사회에서 이제 민주화 규정이 되고 87년 개헌이 이루어지고 경제 발전이 국제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가시화가 됩니다.
그 상징적인 게 이제 88 올림픽이고, 요 무렵에 이제 해외 나갔던 동료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 경제에 대해서 그 나라가 좀 관심이 많다. 시기적 조건으로는 세계사적 조건은 냉전 붕괴라고 하는 상황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경제적으로 피크를 이루어졌죠. 물론 1985년 플라자 합의가 계기가 됩니다만, 플라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그 한 12년 동안은 일본 경제가 굉장히 호황기, 나쁘게 표현하면 이제 버블 경제의 피크를 이뤘다 이렇게 보죠. 요 무렵에 이제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본 가서 교육받은 한 경제학자가 다녀와가지고 과거에 일제시대에 했던 얘기를 반복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 강제동원도 자본주의도 뭐 그런 걸 체험하는 얘기였다. 근데 이러면서 이제 이게 민주화 세력이 이제 좌파 이 색깔론이라고 하는 이제 인용 공세가 이제 동반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대체로 제 경험상 보면 21세기 들어서 민주화 시대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한국 사회에서 이제 세팅이 되면서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유포가 되면서 정치 세력을 모색을 하는 것이 아닐까. 거짓 지식도 여기 상당 부분 들어가요. 뭐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신분제도 폐지해주고 땅도 나눠주고 어떤 조금 이제 저간 사람들은 뭐 대만 쪽으로 다 대만은 우리하고 역사적 상황이 틀립니다. 그리고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할 때 대만은 한국과 달리 경제사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원시적 추적이 이미 돼 있는 상태예요. 대륙에 있던 200만 사람들이 대만으로 올 때 그 대부분 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이 한국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고 대만이 이제 원래 있던 도성인들하고 외성인들하고 차이도 있고 이게 한국하고는 상황이 틀린데, 그리고 이제 대체로 90년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기업인들이나 일부 화이트 칼라 노동운동 적대감이 이념적 인식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게 또 묘하게 된 뉴라이트 인식하고 별로 가잖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뉴라이트가 있으면 올드라이트가 있을 텐데, 올드라이트는 이렇게 독재 권력을 지지했던 어쨌든 간에 국가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했고, 자기들이 설령 자기들이나 자신들의 선조가 친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부정을 했지 그거를 정당화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뉴라이트는 국가의 중요성이라는 걸 배제하는 건데, 그렇게 논리에 따르면 이제 독립운동도 사실 필요 없고 거치적으로 봅니다. 그 논리대로 따면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이랑 국가가 생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이걸 이제 한시중 선생님이 이제 말씀해 주실 거니까 제가 더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승만을 소환하는 근저는 민주화운동을 적대시하고 독립운동을 적대시하는 이런 걸로 이제 사실 이승만을 소환하는 거지, 그 양반들이 이제 이승만을 제대로 알고 하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임시정부뿐만이 아니라 독립운동을 폄하할 때 그 사람들이 애써가지고 독립된다 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2차 대전 시기에 세계사를 지구를 딱 펼쳐놓고 보면 완전한 식민지가 돼서 자력으로만 해방을 성취한 사례는 단 한 피스도 없습니다. 거기서 제일 원래 무력이 제일 많았던 나라가 프랑스인데, 독일이 침략할 때 프랑스가 500만 군이에요. 그거 2달도 안 되면 한 달 반 만에 점령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런던으로 가서 자유 프랑스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개설된 거거든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런던에 망명정부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자력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도 나는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좀 들어갔다고 생각이 되는데, 유럽의 여러 망명정부는 정통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제 그 비유럽적인 상황이 됩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게 독립운동의 이제 세계사적인 흐름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많이 나온 얘기가 과연 일제지배를 통해서 조선이 근거가 된다.
그럼 제가 이제 여기서 근대 특징을 보통 얘기를 할 때 한 중학교 3학년 수준의 사회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근대 특징 뭐죠? 자본주의, 그 다음에 주권국가,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식민지 조선에 적용 가능한 사례, 개념이 단 하나라도 있는 걸 먼저 좀 따져보세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문제는 이따가 이제 국가 없는 식민지 자본주의 얘기할 테니까 다시 얘기해요. 자, 주권국가 당연히 없습니다. 개인의 자유,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은 마치 그 식민지 조선을 지금 독립된 경제 단위로 이제 설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 국적이 일본인에 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국제적으로 일본과 조선은 다른 영역입니다. 당시용으로는 2억입니다. 뭐 일본하고 달리 뭐 조선 사람에게 뭐 의무교육 제도가 있는 참조권이 있을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조선인 학생, 일본인 학생이 그냥 학교 명칭까지 구분이 됩니다. 조선 사람들 이제 그 군인으로 동원하기 위해서 38년 때 명칭을 통일시킬 때까지는 명칭은 시켰지만 조선 사람, 일본 사람은 학교 따로 다녔어요. 뭐 뻔한 얘기도 있죠. 뭐 언론 출판에 결사의 자유가 있죠. 뭐 조선말이라도 자유롭게 쓸 수가 있다. 그 조선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유가 아마 지식인의 계산하면 상당히 좀 높아져야 들어가야 되는데, 기업인들도 마찬가지예요. 1910년대 해제령 시기에는 회사도 마음대로 못 만듭니다. 그 이후에도 친일파들조차도 너무 일본 사람들에게 금융과 시장이 독점이 되니까 너희 차별적 환경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래서 이 근대화 시킨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러면 이거 빼고 저 차 빼고 협ging 이러면 아마 뭐 철도, 공장, 학교, 부동산, 건물 얘기만 나올 거예요. 움직일 수 없는 거. 근데 이럴 때는 이제 가정의 정착이 동원이 되죠. 한국 사람은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제 43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근대의 이제 자유평등을 근대 키우는 개념이 미선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뭘 선언을 하는 그 주체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이걸 자동스럽게 준다는 개념은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만 좀 하고 넘어가요. 하나는 이제 넘어가야 되겠죠. 제국주의 시대는 국제법이 이제 많이 남발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열강끼리만 통용이 되는 겁니다. 유럽이 아닌 데는 다 주인형 땅에, 대표적인 게 이제 아프리카 부주지라고 있어요. 사실은 이건 적복물리하고 똑같습니다. 친구들끼리 합의해서 나눠먹고 나중에 또 수틀리면 또 이제 전쟁을 벌이죠. 그게 1차 대전, 2차 대전. 자, 오늘 이따가도 끝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카스라테부터 밀약을 1905년에 했습니다. 일본 보고 한국 먹고 미국은 필리핀 먹겠다. 이게 지금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 태평양을 둘러싼 미국의 그림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이게 43년 카이로 선언을 하게 되면은 조선을 이제 노예라고 상타라고 얘기를 이제 그때 가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적 논리라고 하는 거를 수시로 이제 변한다는 점을 이제 그 다음에 신지 근대화론자가 이제 국가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전체성이 뭘까? 보통 식민지 근대화론, 식민지 시해론은 그 주체가 주장을 하는 건데, 침략을 당한 쪽에서 주장하는 거니까 굉장히 독특하죠. 다르게 가면 이제 노예 근성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논리적 인간성도 찾아보기가 어렵고 정체성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물을 판단 기준이 내가 아니고 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한마디로 핵심은 국가보다 더 중요한 자본주의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오늘 세 가지 주체 이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44페이지
자본주의 경제의 세 주체, 이것도 중학교 사교육과서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일본식용어로 가계, 기업, 정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개인, 기업, 국가입니다. 거기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국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주 자유로운 시장에서 기업인들이 경쟁해가지고 시장을 이렇게 점유하고 이러면서 세계사에서 자본주의가 이루어졌다고 혹시 그런 거 생각하십니까? 그런 역사는 세계사를 보면 단 한 번도 있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이탈리아가 그렇게 도시국가가 발전하고 돈도 도시국가들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왜 어느 시기 들어오면 줄을 물어봤을까요? 이태리 통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이 왜 그렇게 세계 경제를 주름잡았을까요? 국가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이 그런 예는 프란시스 드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스페인 블랙함대에 승리했던 사람인데 이게 영국 왕실의 기업을 받는 공인 해적 출신입니다. 근데 영국 산업혁명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그 전기기관이든지 영국의 기술력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때 사실은 그 이면에 더 중요한 걸 빠뜨리면 안 되겠다. 보다 인도의 면직률을 인도가 완전히 폭파시킵니다. 그때까지 유럽 시장을 상당 부분 관찰하고 있었던 면업이 인도의 면업입니다. 면업 장인들 손모가지 자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산업혁명 해가지고 그냥 시장 확대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이면에 영국의 권력이 어떻게 됐었을까를 했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보이지 않는 손해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보이는 손해이 같이 작동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국가주의자로서 국가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국가의 내용은 그 국민들 구성원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민주화의 내용은. 근데 그 1차적으로 국가라고 하는 게 그렇다고. 이게 신문지상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요즘에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관세, 뭐 트럼프가 나와서 아메리카 포스트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국가의 정책이잖아요. 근데 일제 시기에는 조선인 기업에게 조선인에게 그런 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선 정독부는 일본 정부의 하위국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일제 시대 때 식민지 자본주의 하에서는 국내 시장을 보호하거나 민족 자본 이런 건 존재하지가 않았다. 그래서 식민지운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마치 일제 시대가 자유로운 시장 경제로 운영이 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거듭 얘기하자면 이제 말씀드리지만 그게 이제 착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6페이지 이제 마지막에 보면 친일파들조차도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말. 그래서 뭐 결국 메아리 없는 외침이었지만 친일파들이 참정권 달라 또는 뭐 우리에게 조선의회를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달라 가지고 외쳤지만 메아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현실에서는 기업인들에게 중요한 거는 자신들이 기업하기 좋은 경영 환경을 만드는 건데 그걸 만들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일제 시기에 경제 성장을 했느냐.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좀 혼동이 되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하나만 하는 겁니다. 제가 중간에 썼는데 척박한 토지에서 좋은 곡식을 수확할 수가 없고 삐쩍 마른 소에서 좋은 우유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즉 식민지의 개발과 성장이 없는 제국주의 지배로 지금 그만큼 효율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죠? 이러려면 제대로 뽑아보려고 식민지를 제대로 뽑아보려면 자금을 필요하고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은 경제는
성장을 합니다. 근데 그게 귀결점이 어떻게 되느냐를 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경제를 두고 수탈이나 개발이나 이렇게 보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수탈이나 개발이나 양자 태결에서 선택해라 하는 놈은 그건 나쁜 놈이에요. 수탈과 개발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 돼서 1910년대 조선 총독과 많은 통계가 부실해요. 그러니까 분모가 워낙 낮으니까 좀 외역적으로 성장률이 좀 높아 보이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30년대에 이어선 김사님이 숫자 조선 연구에서 성장한다는 얘기 해요. 근데 조선 경제는 조선인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를 좀 잘 봐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제가 48페이지에 좀 썼습니다. 그러면 경제 총량이 성장하면 저런 생활 수준도 낮았냐? 그냥 단 하나만 거론을 하겠습니다. 일제 시대는 쌀 소비가 삶의 질을 가능합니다. 지금하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일본은 1인당 쌀 소비가 대체로 1.1석을 유지합니다. 조선은 그거보다 훨씬 떨어지는데 점점 시기가 가면서 반 이하로 줄어들어요. 이게 뭐죠? 산미제 시기 김산에서 쌀값으로 관세 없이 일본으로 갔기 때문이에요. 그 조선 사람은 땅으로 떼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강제 홍치로 이루어지는 39년 이후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 삶의 질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조선인 경제하고 조선 경제를 구분하는 거는 일제시대 기업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친일파들조차도 구분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 양반들은 무시하고 조선인 경제 이거로 조선 경제 이렇게 이제 툭 쳐서 넘어가니까 거기서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여튼 그 결과 전시체 대기를 지나면서 한반도는 이거는 통계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세계 최빈국이 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국가 주권을 회복하고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경제 발전의 동력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51페이지 보면은 그러면 일제의 근대화로 이제 한국 경제 발전이 가능하다. 이런 질문을 하는 자체가 국가의 중요성을 이제 완전히 망각한 얘기죠. 한국의 경제 발전은 한국이 정부가 화폐 주권, 금융 주권, 재정 주권을 장악하고 국가의 경제 정책을 주도하면서 이루어진 겁니다. 자, 오늘날 대기업, 현대자동차 중역들도 구술 기록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 생각하고 똑같아요. 현대자동차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정부가 83조치에서 도리채 떼어주지, 금융기관 대출 받아라고 지원해주지, 해외 차관할 때도 정부가 보증해주지, 이렇게 해서 된 거예요. 자, 이게 일제시대 가능했다고 생각하세요? 식민지 시대였다면 오늘의 미국이 가능할까요? 식민지 시대였다면 삼성, 현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상식적인 의식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제 우리 양명호 선생님 쳐다보셔서 이해만 한다고 근데 이게 52페이지로 가면 왜 이런 사람들 나한테 집어서 운영할까? 특히 저는 군인들이나 국방부장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의식을 갖는 건 굉장히 좀 국방 위험이 되는 건데 이게 국제 정치, 국내 정치 이거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국제 정치 요소가 아무래도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한미일 동맹이죠. 한미일 동맹을 만들어서 가장 난관이 이제 한일 관계인데 한미일 동맹은 한미 동맹을 미일 동맹 하기 부조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만 문제가 나오고 이랬을 때 이제 쏠려 들어가게 되는 건데 저는 이게 좀
그런 그림이 작용되면서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에서 한국의 안보가 좀 심각하다는 문제의식을 거기 이제 52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이제 담은 겁니다. 그 미국 선거에서 위어도 이상하다는 말이 이제 유행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영어 단어 하나 찾아보니까 푸시오버라는 게 있어요. 이 국제 한일 속에서 국제적 호구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를 지금 다분히 안고 사실은 좀 오늘날의 한국이 일대 이제 안보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 좀 우려가 좀 대단히 크기 때문에 또 이제 국회니까 국회의원들이 좀 문제의식을 좀 심각하게 가질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